안녕하십니까. 이리온 리서치입니다. 이 자료가 나오고 나서 5월 11일 나온 거니까 꽤 지났어요. 네. 일단 카페크. 네네. 네, 그래서 몇 번 그 방송을 녹음하려고 했는데 일정들이 안 맞아서 오늘도 했다가 또 성종아 진짜 일 생겨가지고 예. 그냥 전매순 연구만 하게 되는데 더 늦추면 좀 그런 것 같아서 한 달 지나는 건 좀 그래서 오늘 일단 녹음하고요. 하기 전에 또 약간 최근에 은행주들이 좀 그래도 관심들이 높죠. 전에보다는 확실히. 네, 여전히 이제 뭐 조금 상대적으로 전체적인 업종들 봤을 때 편안하게 이렇게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인식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뭐 금리 상승세가 사실 조금 주춤해서 이 업종 주가의 상승 탄력이 이제 뭐 연초나 1분기 대비로는 2분기 들어서는 조금 이제 약한 모습이긴 한데 이제 지표들 이제 계속 발표되는 거나 이런 거 보면은 여전히 이제 대출금리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가계대출 중심으로는 이제 금리 상승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2분기에도 1분기만큼은 아니지만 이제 그 순이자 마진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얼마 전에 그 이제 뭐 다른 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한국은행이 또 경제 전망을 크게 올해 상향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경기가 어쨌든 정상화되는 국면이면은 이 은행 입장에서는 작년에 이제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 때문에 조금 이제 받았던 이제 할인 요인들도 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계속 해소가 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은행주는 뭐 계속 좀 이제 편안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게 경기가 정상화되고 모든 이 경제 활동이나 이제 업종의 그런 이제 할인 요인들이 이제 해소가 되면은 배당 같은 경우도 좀 재개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언론에 최근에 뭐 중간 배당을 좀 확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게 이런 분위기를 좀 반영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분위기를 좀 전해드리면 뭐 저를 포함 뭐 잘 안 밀리니까 시장이 굉장히 네. 단단한 정도에 대한 공감들이 생겼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최근에 오늘 기사가 좀 나왔던데 그게 좀 감지되고 있었는데. 뭐 ETF 좀 신설된 것들도 돈들이 들어오는 것 같고, 네. 그리고 공모펀드에도 돈들이 조금씩 들어오니까 이제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할까를 많이들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많이들 생각하는 게 뭐 수출주는 어떻게 가져갈 건가 했을 때 저희들은 저희들의 제안이죠. 저희들은 주로 완성차가 좋다, 자동차, 부품주, 자동차를 좀 좋게 말을 해하고 왔고. 은행주도 꽤 말을 해왔는데 은행주가 은근히 올라와가지고 좀 약간 고민스러워요 저는. 외부적인 환경은 여전히 우호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뭐 올라오긴 했지만 뭐 아직 저평가 구간에서 저는 벗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나온 얘기가 최근에 이제 금리가 결국 하반기에 좀 올라오면 그것도 있고. 네. 또 마진은 계속 확보될 것 같고 은행은 보니까. 은행들이 지금은 사실 수익을 걷어가기가 상당히 이제 우호적인 환경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이제 남아있는 불확실성이다라고 하면 이제 대손과 관련된 부분일 텐데 이거는 사실 한 연말 정도 되면은 그때 조금 윤곽이 드러날 것 같고 뭐 2분기 뭐 3분기 정도까지도 실적의 흐름도 이제 상당히 긍정적이고 외부적인 환경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은행주는 뭐 이제 사실 지금까지 연초부터 보여줬던 만큼의 상승 탄력은 아닐 수는 있지만 저는 방향성 자체는 계속 이제 아직까지 우상향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중간 배당을 해주던 데가 하나금융지주가 해줬었던 것 같고 네, 나머지는 안 했지 않았나요? 네, 안 했었는데 이제 작년에 좀 배당을 못했던 이유도 있고 또 이제 은행 자체적으로도 계속 주주환원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해외 은행들처럼 좀 많이 이제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인식들이 확산이 되고 있어서. 다른 대형은행들도 아마 중간 배당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고려를 하는 걸로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고 또 이제 은행들이 뭐 이제 발표를 할 때도 실적 발표나 이런 걸 할 때도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조를 해왔던 부분이라서 예상하기는 이제 뭐 좀 이르지만 저는 좀 긍정적인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서 하나금융뿐만 아니라 이제 중간 배당이나 뭐 이제 앞으로의 이제 분기 배당이나 이런 거에 대한 조금 긍정적인 그런 이제 소식들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은행 얘기는 뭐 자주 해왔지만 좀 참고하시고 오늘 다룰 거는 좀 시간이 지났지만 카카오뱅크 같이 시뮬레이션 네. 성종아 팀장이랑 둘이서 했었는데
굉장히 관심이 높았죠. 그리고 카카오의 어떤 지분 가치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도 공교롭게도 하필 션라이스에 또 일정이 생겨서 전배진 영훈이 한번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송종화 팀장님하고 같이 이제 세미나 많이 다니니까. 예, 작성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뱅크가 지금은 이제 상장 예비 심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하반기에 이제 상장 절차를 이제 진행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뭐 빠르면 7월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조금 이제 금융업종이나 아니면은 이제 카카오 담당하시는 저 인터넷 업종이나 같이 좀 관심을 가지고 이제 지켜봐야 되는 이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자료는 이제 5월달에 저희가 이제 발간 자료를 냈고, 그 전체적인 자료의 구성은 그 목차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최근에 조금 이제 이슈가 되는 이제 부분들에 대해서 짚어보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의 가치를 저희는 이제 판단하고 있고, 또 그러한 이제 가치가 계속적으로 좀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있을까? 그리고 또 관련 종목으로는 이제 카카오와 한국금융지주가 있는데 이제 어떤 포인트들일까? 이런 식으로 이 자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몇 가지 이제 최근 이제 현황 업데이트하고 이제 포인트에 대해서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자료 쭉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6페이지고요. 예. 최근에 이제 실적 동향인데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도가 되지만 가파르게 이제 외형하고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게 현재 카카오뱅크의 상황인 거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조금 이제 유심히 지켜봐야 될 부분은 결국 카카오뱅크가 이제 다른 은행들하고 차별화된다라는 요소가 사실 뭐 이제 우리 카카오뱅크는 단순히 은행이 아니라 금융 플랫폼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자료도 사실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을 해봤는데,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이게 금융 플랫폼으로서의 이제 가치를 계속 누릴 수 있고 그 가치가 이제 증가할 수 있는지를 보려면은 이건 향후에도 조금 계속 팔로우업해서 이제 보시면 되는 부분인데요. 그 실적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자익의 규모가 아직은 전체 수익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는 있는데 다른 은행들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카카오뱅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모델이 금융 플랫폼이다라고 하면은 이거랑 관련된 부분은 사실 수수료 이익과 이제 관련이 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수수료 수익이 규모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게 1분기 실적이 최근에 발표가 됐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작년에 연간으로 수수료이익이 68억을 기록을 했는데요. 1분기는 분기 중에만 132억으로 크게 또 증가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랑 관련된 그 사업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조금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건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른 은행들은 수수료 수입이 이렇게 크지 않나요? 다른 은행들도 이제 금융지주 전체로 봤을 때는 수수료 수익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네. 다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닐까요? 네네. 근데 그 다른 은행들하고 이 카카오뱅크와의 뭐 차이점, 차별점이다라고 하면은 그 7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있는 수수료 수익의 구성을 조금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다른 은행들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비즈니스하고 보통 뭐 증권자회사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나 금융상품 판매 수수료 이런 것들이 전체 수수료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카카오뱅크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물론 카드 수입 수수료의 규모가 가장 크긴 하지만 최근에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부분은 여기 나와 있듯이 연계 대출 수입 수수료, 그다음에 연계 계좌 수입 수수료라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말 그대로 다른 금융기관들하고 연계해서 뭔가 발생하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조금은 독특하고 앞으로 계속 좀 차별성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연계대출 수입 수수료는 이제 카카오뱅크를 통해서 대출을 못 받으시는 그런 고객들이 다른 금융기관들을 이용할 때 카뱅에게 그 다른 금융기관들이 제공하는 수수료인 거고요. 이 연계 계좌 수입 수수료는 뭐 언론에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지만 카뱅을 통해서 증권 계좌를 개설하면은 카카오뱅크가 수입 수수료를 받거든요. 근데 이게 1분기에는 규모가 또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약간 아직 절대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카카오뱅크가 지금 이제 조금 강조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조금 이제 차별성을 가지고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 모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자이익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이러한 수수료익도 증가하면서 작년에 연간으로 카카오뱅크가 순이익을 1136억을 기록을 했는데요. 올해 1분기 중에만 467억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아마 2천억 원 정도를 기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계속 이제 외형하고 수익성이 커지고 있고 또 이제 수익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의 이런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이제 특징으로 이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카카오뱅크가 IPO를 앞두고 조금 이제 그 계속 강조하고 또 앞으로도 좀 계속 이제 그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
이 모바일 뱅크로서의 이 확장성하고 편의성에 힘입어서 8페이지인가요? 네, 8페이지입니다. 지배력을 계속 키워가고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또 이러한 외형 경쟁을 하면서도 차별적인 수익성을 기록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부분인데, 일단은 그 점유율 측면에서 보면은 8페이지의 그 중앙에 보시는 그림에서처럼 이 현재 카카오뱅크 잔고가 대출 잔고가 20조 원을 조금 넘는데, 이거를 그냥 전체 가계 신용대출이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가정을 하면은 전체 은행권 가계 신용대출 중에서 카뱅이 지금 설립되면서부터 지금까지 누적적인 잔고의 비중이 거의 한 20% 정도에 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이제 점유율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영업에 한정해서만 본다면은. 그리고 또 이 영업의 범위를 앞으로 계속 넓혀갈 거고, 또 하나 이제 카카오뱅크가 자랑하고 있는 부분은 그 8페이지 우측의 그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10대들 같은 경우는 카카오뱅크 미니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접하는 금융 서비스, 금융 플랫폼, 뭐 가장 이제 처음 계좌를 트는 주거래 은행 이런 게 카카오뱅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장의 점유율보다는 앞으로 뭐 5년, 10년, 20년 후를 봤을 때 이 카뱅의 지배력이 계속 조금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를 좀 가질 수 있게 만드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이러한 성장성은 이제 뭐 그렇다 쳐도 뭐 수익성 측면에서는 어떻게 차별성을 가져갈 거냐, 그게 이제 9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는 것처럼 카카오뱅크는 이제 물리적인 지점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비용을 이제 세이브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례로 이제 다른 일반 대형은행은 뭐 임직원 수만 해도 15,000명, 뭐 2만 명 이렇게 되는데 카카오뱅크는 아직 1,000명이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비용 경쟁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이제 은행의 대표적인 이 비용 효율성을 이제 측정하는 판관 비율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이게 일반 은행권은 지금 50%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카카오뱅크는 궁극적으로 이걸 30%대까지 낮추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똑같은 경쟁을 해도 훨씬 더 낮은 이제 인건비 부담을 바탕으로 뭐 추가적인 이 금리 측면에서의 그런 이제 베네핏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지배력을 키워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카카오뱅크가 조금 다른 은행들하고 차별적인 그런 이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정들을 바탕으로 이제 그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 실적하고 이제 앞으로의 그 외형을 좀 추정을 해본 게 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12페이지로 넘어가면요, 이게 상당히 많은 뭐 추정에 있어서의 가정들이 필요해서 저희가 이제 11페이지에 그 주요 가정들이 뭔지 넣는데 참고적으로 좀 이제 봐주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가정은 이게 지금의 고성 장세가 앞으로 한 5년, 10년 정도까지 쭉 이어진다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의 자본에다가 올해 IPO를 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자본이 조금 더 추가된다. 그래서 현재 자본은 한 3조 정도가 되는데 한 2조 정도로 추가를 해서 5조로 만약에 출발을 하면은, 제가 그냥 이제 단순하게 계산하기로는 5년, 10년 후까지도 자본 비율 그 규제 수준을 맞추면서 외형을 계속 키워갈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판관 비율이 한 50, 지금 그 다른 은행들보다 낮은 한 30%대까지 궁극적으로 떨어지고, 그다음에 현재 뭐 순이자 마진이나 대손율이 큰 변화가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카카오뱅크가 어떤 모습일까를 이제 개략적으로 좀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기준으로 전체 자산이 한 30조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한 5년 후가 되면은 2026년 정도가 되면 한 100조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면은 지금 선형 추정 그냥 해버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추정의 가정은 지금 현재 그러니까 기준으로 너무 선형 추정한 것 같은데 대출 증가율이 30%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11페이지에 그 보시는 증가율 추정 그림처럼 조금씩 떨어진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0%에서 뭐 20%, 15%, 10%대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그렇게 가정을 해도 뭐 이 고성장세가 이어진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한 5년 후에는 100조 정도, 이게 한 10년 정도 지나면 200조까지 자산 규모가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시중은행들 같은 경우는 자산 규모가 뭐 300조 원을 다 상회하고 있어서 얘네만 이렇게 가도록 놔두겠어요? 예, 그 부분이 앞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은 자본 비율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자본 비율이 20%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고, 만약에 IPO 과정에서 이게 한 2조 정도 추가되면 이게 30% 가까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산술적으로는 이렇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격적이고 상당히 긍정적인 가정을 넣어서 카카오뱅크의 향후 모습을 그냥 좀 계략적으로 그려본 그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년 정도 지나면은 자산이 한 100조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이익이 한 앞서 말씀드린 2천억 정도로 올해 내년을 가정했을 때 이게 한 5년 정도 이후면은 5천억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10년 정도 지나면 1.5조 원 정도까지 올라가서 ROE도 한 15% 정도 되는 한 2030년 정도 됐을 때 이거를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주 긍정적인 가정 하에서의 카카오뱅크의 향후 모습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로 이제 뭐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공격적인 가정이다라는 그 이제 전제하에 그러면 어느 정도 가치를 줄 수 있을까? 이거를 조금 산정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밸류에이션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15페이지부터 시작되는 내용인데요. 일단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거는 뭐 장애 기준으로는 30조, 40조에 육박을 하는 카카오뱅크의 가치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 근데 작년 말에 추가 지분 참여가 들어왔을 때 가치는 10조 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이 IPO나 아니면 이런 플랫폼 형태의 기업들이 상장할 때 상당히 많은 프리미엄을 주는 그런 이제 일종의 좀 행태를 반영을 해서 뭐 쿠팡의 사례도 그랬었고 조금 이 기대감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 근데 이거를 단순히 그러면 다른 은행들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어떻게 될까라는 건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자본 규모가 아직 카카오뱅크는 3조 원 정도밖에 안 되고요. 자본 충원을 해도 5조 원 정도인데 다른 이제 대표 은행 지주인 뭐 KB금융이나 신한지주나 이런 데는 자본만 지금 30조, 40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예상 시총하고 지금 현재 상장돼 있는 그 대표 은행주하고 시총이 비슷하다라는 거는 이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엄청난 프리미엄을 사실 부여한다라는 거죠. 자본 기준으로 금융주의 밸류에이션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16페이지 내용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거를 저희가 일반적인 금융주의 가치를 산정하는 뭐 이제 ROE PBR 방식이나 아니면은 가치 산정에 참고하는 이제 PER 방식으로 봤을 때도 사실 비교가 불가능한 영역에 밸류에 와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합니다. 왜냐면은 이 ROE PBR로 봤을 때 이제 예상되는 15%의 ROE가 가능한 카카오뱅크의 10년 후 모습을 가정해도 지금 현재 뭐 20조 원, 뭐 30조 원 이 정도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PBR이 5배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사실 뭐 자본 비용이 뭐 5%도 안 되는 이런 좀 이론적으로는 금융주 밸류에이션으로는 저희가 좀 이해하기 힘든 이제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요. 또 향후 이익을 앞서 제가 그 가정에서 말씀드렸던 긍정적인 그 시나리오를 가정을 해서 이익을 땡겨와도 5년 후에 이익을 땡겨와도 PER이 50배 정도가 되는 거고 10년 후 거를 땡겨와도 15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렇게 비교 자체를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국내 금융주 피어 관점에서는 여기 보시듯이 접근하기가 좀 힘든 밸류에이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카카오뱅크의 가치를 그런데 뭐 시장은 지금 분명히 그 이상의 가치를 기대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해본 부분들이 이제 다음 페이지부터 시작되는 내용인데, 그러면 이걸 단순히 그냥 상장되어 있는 이제 국내 금융주가 아니라 뭔가 새로운 형태의 금융기관 혹은 이제 은행의 사업 모델이 새로운 형태의 뱅킹 비즈니스가 등장을 했을 때 어떤 가치를 주식시장은 과거에 평가한 적이 있냐, 이거를 조금 살펴봤습니다. 근데 사실 카카오뱅크랑 똑같은 사례의 그 상장사 사례는 찾기가 힘들어서 저희가 조금 지난 과거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참고해 볼 만한 사례다라고 판단을 한 게 이제 일본의 세븐뱅크라는 사례를 봤고요. 왜냐하면은 세븐뱅크 역시 이제 그 당시 기준으로는 이게 일본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 편의점 이제 그 물류망이 잘 형성이 돼 있고 여기에 있는 이 물리적인 편의점을 일종의 무인 지점으로 활용을 해서 단순한 이자익이 아닌 플랫폼 형태의 비즈니스를 추구하겠다라는 게 그때 세븐뱅크 모델이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세븐뱅크가 그러한 형태로 이 수수료이익을 중심으로 이제 수익성을 가파르게 이제 상승시켜 왔던 시기가 2015년 전후였기 때문에 그 당시 일본의 주식시장이 평가했던 이 세븐뱅크의 가치를 뭐 똑같이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새로운 형태의 일종의 플랫폼 그 성격이 가미된 이제 은행이 등장했을 때 시장이 얼마를 줄 수 있는지는 좀 참고해 볼 수 있을 만한 사례다 이렇게 판단을 지금 해서 세븐뱅크는 어때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그 테이블에 있는데 지금은 사실 이 세븐뱅크 모델이 지금 기준의 플랫폼은 아니잖아요. 성장이 이제 정치되어 있는 거 네, 아니에요? 그래서 PBR은 사실 ROE 수준에 부합하는 한 배까지 떨어졌는데 그러니까요. 과거에 이 새로운 모델이 등장해서 그 당시 기준으로 뭔가 반향을 불러일으켰을 때는 ROE가 15% 정도 갔을 때 PBR이 3배 정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는 것처럼 2013년부터 15년 정도 기간인데 그래서 뭐 똑같이 이거를 이제 카카오뱅크에 적용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 내재된 속성이 이제 비슷하다라고 보면은 저희 예상으로는 카카오뱅크가 뭐 올해 만약에 출발을 자본을 한 5조 원 정도로 출발한다라고 앞서 가정하에서 그렇게 봤을 때 이 기준으로 보면은 PBR 3배니까 한 15조 원 정도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금융주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국내 상장 이제 금융주랑은 이제 접근이 불가한 밸류에이션이고 뭔가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그 금융사업 모델이 등장했고 이게 상장이 됐을 때 주식시장이 이제 부여할 수 있는 추가적인 가치는 PBR 3배 그렇게 보면 한 15조 원 정도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이 카카오뱅크를 금융회사로서 봤을 때 이제 가치 산정의 저희의 이제 판단 기준이고요. 사실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그 18페이지에 있는 이 회사를 이게 금융회사가 아닌 정말 순수한 플랫폼 기업이다라고 봤을 때는 기업과 비교해 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가치를 줄 수 있냐.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플랫폼 기업들을 어떤 식으로 세미나 가서 이 페이비 기업 비교하는 네네. 거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매니저들은?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좀 이제 이견을 많이 그쵸. 제시해 주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가 이 투자자분들을 사실 자료 발간한 지가 좀 돼서 많이들 뵙긴 했는데 이게 전망의 이 범위들이 상당히 다양하셨어요. 저희가 받은 피드백. 그래서 이제 금융주를 보는 저 같은 관점에서는 15조 원의 가치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당한 프리미엄을 준 것이기 때문에 뭐 이거를 그냥 뭐 20조 원 그 이상의 가치는 너무 이제 조금 이제 비싸다 이렇게 이제 단정적으로 좀 평가하시는 시각들도 많으셨고 반면 저희 성종화 팀장님이 담당하시는 이 플랫폼 쪽과 인터넷 담당자와 또 특히 최근에 이 시장의 이런 분위기를 감안했을 때는 단순히 뭐 외형과 수익성과 자본 규모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플랫폼 기업을 이제 밸류에이션 하는 데는 적정한 툴이 아니다라는 시각을 또 가지고 이거를 오히려 그 이상의 가치를 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조금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이제 로직을 말씀을 드리면은 플랫폼 기업들의 가치는 사실 지금의 뭐 수익과 뭐 지금의 이제 외형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그 플랫폼 기업이 결국 확보하고 있는 트래픽이라 하면 고객수 아니면 뭐 거래액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기준일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카카오뱅크의 가치를 평가하면 어느 정도까지 밸류를 줄 수 있을까라는 거를 저희가 조금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쳐본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페이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이 어느 정도 인식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산정하는 이제 그 로직에 근거해서 카카오뱅크에 그걸 이제 적용을 해본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페이는 지금 현재 고객수, 그다음에 특히 이제 플랫폼 회사의 중요한 활동 고객수 MAU라고 하죠. 그래서 MAU 기준으로 봤을 때 1,400만 명 정도가 되고 카카오페이는 2천만 명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각각 이제 적정한 멀티플을 이제 산정을 해서 카카오페이는 한 15조, 네이버페이는 13조 정도의 가치를 이제 저희 송종화 위원님은 부여하고 있고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보시면은 이 MAU 차이에 비해서는 이 평가 가치의 차이가 조금 적은데 이거는 단순히 고객 수도 중요하지만 그 플랫폼의 성격도 최종적인 가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네이버페이는 대부분의 그 MAU가 다 결제액 중심으로 거래액이 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MAU는 조금 낮지만 평가 가치는 더 높게 산정이 되는 거고 그래서 카카오뱅크에 대해서는 그럼 어떤 멀티플을 적용해야 되냐 어떤 MAU 멀티플을 적용하는 게 적정한가 이거에 대해서 몇 가지 저희가 시나리오를 조금 세워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카카오뱅크가 단순히 네이버페이랑 똑같은 정도의 이 MAU 멀티플을 적용하게 된다라면 가치는 한 14조 원 정도로 이제 평가가 되는데 저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에 단순한 결제 플랫폼보다는 그래도 종합적인 금융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이 뱅킹 플랫폼이 조금 더 가치가 높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직관이잖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저희가 조금 참고를 해봤던 사례는 KB금융, 그러니까 상장되어 있는 현재 그 대표 금융회사면서 가장 넓은
그 이제 물리적인 지점방과 또 디지털 MAU를 보유한 KB금융을 이러한 식으로 가치 평가를 해봤을 때는 어떤 멀티플이 적용이 됐냐. 그래서 그거를 카카오뱅크에 똑같이 적용하면 어떻게 될 거냐를 같이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KB금융은 지금 시총이 나와 있는 거에다가 지금 현재 KB금융 전체에 은행과 기타 자회사를 포함한 전체 디지털 MAU가 한 1,10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이거를 계산을 해서 이 시총을 정당화 시킬 수 있는 MAU 멀티플을 역으로 산정을 해보면요. 네이버 페이 대비 한 2배 정도의 멀티플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똑같이 카카오뱅크에 적용을 시켰을 때는 카카오뱅크의 가치가 한 27조 원 정도까지 책정이 되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이 27조라는 가치는 저희가 판단하기에 카카오뱅크를 금융회사가 아닌 플랫폼 기업으로서 또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도 네이버 페이 대비 훨씬 더 높은 이제 프리미엄을 줬을 때 조금 산정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가치가 한 이 정도 수준이 아닐까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약간 뭐 여러 가지 상상을 했을 때 카카오뱅크에 저희가 이제 제시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가치는 한 27조 원 정도다. 이렇게 이제 역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씀드리면 그 27조 원 이상의 가치는 사실 어떤 기준을 적용해도 조금 이제 저희가 뭐 직관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가치의 영역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는 장외선 그 이상으로 그렇죠. 네.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떠한 부분이 그러면은 그 가치를 또 반영하고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가치 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카뱅을 그러니까 금융주 관점에서 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맥스 밸류를 한 15조 원 정도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이 회사를 플랫폼 기업으로 봤을 때는 한 27조 원 정도까지는 최대한의 가치 부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카카오뱅크가 상장이 됐을 때는 그 중간 정도 이제 수준인 한 20조 원 내외가 각종 기대감과 앞으로의 이제 차별적인 뭐 사업 모델의 성장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가치가 그 정도까지는 좀 책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의 범위가 상당히 넓긴 한데 한 20조 원 정도가 이제 양극단에 있는 이 두 밸류를 조금 그냥 단순히 평균한 이 정도 이제 수치다. 그리고 거기서 앞으로 이제 카카오뱅크가 정말로 플랫폼 회사로서의 가치를 보여준다면은 그 이상의 밸류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러한 차별성이나 또 앞서 센터장님이 중요한 얘기를 주셨는데 그런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에 좀 제동이 걸린다면은 오히려 가치는 다시 이제 금융주에 좀 가깝게 이렇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이번 자료에서 좀 말씀드리려고 했던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조금 부수적인 부분들 조금 이제 마무리 말씀 겸해서 드리면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지 이 카카오뱅크가 차별적인 밸류를 계속 부여받을 수 있을까라는 건데 결국은 플랫폼 비즈니스가 정말로 성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른 은행들하고 달리 이 수수료 이익의 양적인 질적인 차별성을 이제 앞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고 또 카카오가 지금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그 여러 가지 모델들 중에서 이제 금융기관들이나 뭐 이제 다른 이제 신규 뭐 테크핀 회사들과의 제휴를 통한 수수료 수익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 20페이지 오른쪽 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카카오 생태계 내에서 뭔가 이 카카오만이 추구할 수 있는 생활 쇼핑 뭐 각종 디지털 콘텐츠와 금융을 결합시켜서 이제 시너지를 창출하는 게 이게 이제 또 카카오뱅크만의 앞으로의 과제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거고 이게 이제 첫 번째 요인인 거죠. 그래서 카카오뱅크의 고밸류를 이제 앞으로 계속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첫 번째 일종의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조건은 21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차별적인 성장성이랑 확장성이 이제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앞서 이제 말씀도 주셨지만 그렇게 녹록할 것 같지만은 않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일단은 금융당국이 지금 전체적으로 가계대출에 대해서 좀 규제를 하려고 하고 있는 스탠스이고 이 카카오뱅크가 IPO를 통해서 결국은 제도권 내로 들어왔을 때 지금까지는 카카오뱅크를 포함한 이 빅테크들의 금융업 진출 혹은 이제 테크핀의 이런 이제 그 발달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정책적인 지원들이 많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 지금부터는 약간의 그런 정책들의 그런 지원 측면에서도 조금은 다른 방향성으로 좀 전개가 많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이제 내용들이 23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가령 이제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래서
이 빅테크에 대해서는 조금 그 너무 많은 이 규제적인 차익과 혜택이 있지 않았냐. 그래서 이거를 동등한 기준으로 금융회사들하고 앞으로 좀 경쟁해라라는 일종의 이제 주문 같은 게 작년 말부터 좀 시작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실제로 25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인터넷 뱅크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지만 중금리 대출 같은 걸 좀 많이 활성화시켜서 차별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가라라고 하는 부분들도 이 있거든요. 부분이 저 얼마 전에 자료도 나오지 않았으나? 네, 그래서 결국은 저는 약간의 이제 규제에 대해서 조금 이 인터넷 뱅크들도 조금 이제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부분이라서. 왜냐면은 중금리 대출은 그 그림 보시듯이 금리 수준이 상당히 높은 대신에 이 부실에 대한 위험 또한 높은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선뜻 이렇게 많이 취급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카뱅보로 네. 좀 신용 상태 안 좋은 사람분들한테 대출해줘라 이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차별적인 뭔가 신용평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좀 관리를 잘 해라라는 건데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난제입니다. 근데 카뱅은 뭐 이제 목표는 뭐 내년 후년까지 해서 30%까지 전체 신용대출 비중 내에서 이제 맞추겠다. 뭐 이런 걸 과거에도 세우고 뭐 있거든요. 저축이나 이런 것들이 대출 이렇게 늘리다가 많이 대손 문제가 네, 많이 생겼. 예전 인터넷 전문행은 좀 파산했던 사례들도 있고, 파산됐었지.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앞으로 이제 카카오뱅크가 겪어야 되는 그런 이제 좀 챌린징한 이슈들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차별적인 성장성과 또 이런 이제 일종의 그 규제, 그다음에 지금까지 누려왔던 규제 차익들이 좀 해소될 수 있는, 완화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 카카오뱅크의 밸류에도 궁극적으로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래서 사실 또 하나는 26페이지 이것만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 경쟁 환경도 지금까지는 좀 카카오뱅크만의 독주 체제였다라고 하면은 최근에는 K뱅크도 그렇고 이제 곧 이제 인가를 앞두고 있는 토스도 그렇고 어쨌든 경쟁에 대한 환경도 조금 이제 비우호적으로 앞으로 좀 전개될 가능성이 많은 상황인데다가 또 금융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게 사실 카카오뱅크만은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이데이터 사업자들도 사실 비슷한 형태의 사업을 앞으로 계속 추구할 거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쟁 환경도 조금 이제 심화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27페이지에서 저희가 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초기에는 카카오뱅크가 플랫폼 가치가 많이 부각이 될 것이지만 그거를 유지하고 관리해 나가기가 조금 이제 쉽지 않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조금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어떻게 보면 금융주 밸류에이션 수준으로 수렴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초기에는 플랫폼 회사로서의 가치, 그다음에 이제 금융기관으로서의 가치의 중간인 한 20조 원 정도 수준. 그래서 그거를 잘 유지해 나가는 과제가 앞으로 조금 이제 카카오뱅크의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지분 가치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건 카카오한테 호재죠. 최근에 보면 네이버에 거의 따라잡는 카카오 네. 시총이 나오는 그리고 이유가 또 그 좋은 전략을 잘 구사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 송정환 팀장님께서도 저희 항상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자회사들을 다 각각 상장시켜서 그 가치를 좀 많이 시장에서 이제 부각될 수 있는, 카카오뱅크뿐만 아니라 지금 페이도 상장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카카오의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제 투자 포인트와도 이제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고, 카카오나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금융업종 내에서는 한국금융지주나 똑같이 지금 32% 정도 되는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장되는 시점에서는 그 지분 가치가 계속 좀 부각될 수 있다라는 점을 일단 긍정적인 포인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저희 송정환 팀장님 복귀하시면은 조금 더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 이제 말씀드리고. 근데 카뱅이 잘 되면 사실 한국 금융지주가 좋잖아요. 담당하고 있는 증권주에 있어요. 네, 45페이지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본업도 지금 상당히 잘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1분기 실적도 뭐 증권 업종 내에서 독보적인 수준을 기록을 했었고, 거기다가 이제 카카오뱅크의 지분 가치도 지금 계속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서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좀 차별적인 모습을 보였었죠. 그러다가 좀 지금 조정을 받아서 다시 이제 조금 주춤한 상황이긴 한데, 저는 이게 뭐 단순히 뭐 ROE, PBR 앞서 이제 금융주를 이제 평가하는 전통적인 모델로 봤을 때도 한국금융지주의 지금 주가 수준은 이제 저평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카카오뱅크의 추가적인 가치를 감안을 하면은 양후 IPO 전후 시점에서는 또 한 번 좀 더 가파른 상승세가 예상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는 이거는 뭐 이제 회계적인 이슈라서 뭐 주가에 큰 영향은 아니겠지만,
46페이지의 그 카카오뱅크 상장 시 이 한국금융지주가 인식할 수 있는 이제 이익 규모에 대해서 조금 이제 시나리오를 상정을 해봤는데, 만약에 카뱅의 시총이 저희 예상대로 한 20조 원 정도고 증자 비율이 한 10에서 15%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한 5천억 원 이상의 일회성 이익을 또 인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포함하면 올해 예상되는 한국금융지주의 전체적인 실적은 본업으로만 뭐 1조 원대 초반 혹은 그 이상이 예상이 되고, 여기에 한 5천억 정도가 더 더해지면 거의 뭐 1조 원 중후반의 수익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 수준은 저는 뭐 전혀 비싼 가격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 증권업종 내에서는 계속 이제 최선호주로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있습니다. 워낙 IB 쪽이 요즘 좋아지는데 그쪽도 워낙 그 네, 자회사들이 한국투자증권이 갖고, 네, 강점을 가지고 있고, 또 뭐 각종 이제 다양한 자회사 포트에서 발생하는 이제 안정적이고 이제 높은 수익성 뭐 그런 부분들이 한국금융지주의 전통적인 이제 투자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형 증권사들 중에서는 사실 ROE 수준이 가장 높았고 이제 지금도 가장 높은 그런 한 달 상태다. 전에 카뱅 자료 써서 가장 우리가 이제 PDF 받은 거는 야 카카오랑 한국금융지주가 좋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네, 사실. 뭐 여전히 예. 네, 그 사실 증권업종 내에서 증권주들은 뭐 투자를 하실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금융업종 내에서는 그래도 가장 많이 투자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시장 상황이랑 연동되고 또 최근에 이제 지표상으로만 보면 사실 4월, 5월 들어서는 조금 1분기 대비해서 많이 좀 슬로우해진 모습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금리가 상승하고 유동성을 좀 조여가려고 하는 이런 외부적인 환경이 저 개인적으로는 은행보다는 좀 비우호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금 차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이런 회사들은 계속 이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주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관심이 가는 내용 아닐까. 카카오나 한국금융지주 입장에서는 뭐 쉽게 이 주식을 줄일 이유를 못 찾는 이유가 사실 이 모멘텀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리고 뭐 IPO 시점에 또 한 번 좀 가치가 부각이 될 시기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주도 그렇고 다 이쪽이 재밌네요. 괜찮고. 예. 그러니까 뭐 은행주, 뭐 보험주도 시간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뭐 금융주를 상대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직도 좀 이제 선뜻 이렇게 어려워하죠. 하시긴 하는데, 저는 뭐 이건 성향에 따라서 이제 판단하실 부분이긴 하지만, 뭐 올해 실적과 그러니까 외부적인 환경과 실적과 뭐 배당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작년과는 확연히 좀 다른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앞으로도 그 흐름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장에서 굉장히 어떤 그런 그 스토리텔링을 굉장히 가치에 부여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그런 쪽에 있지 않은 종목들은 좀 약간 오해를 받. 올해 주식 시작하신 분들한테는 좀 꺼려하는 분위기인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하신 분들은 그런데 지금 올해 주식 시작하신 분들은 굉장히 스토리텔링 같은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거창한 얘기 뭐 이런 것들을. 사실 저희 같은 스타일들은 좀 그런 것보다는 따져보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따져봐도 금융 괜찮고 이것도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네,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